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남도희 교수입니다. 저는 또 ITSR라고 진흥교통체계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얘기는 교통과 모빌리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 교통에 대한 얘기보다는 모빌리티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왜 그러면 그 모빌리티라는 말을 더 많이 쓸까라고 생각해 보면 단순히 이제 모빌리티가 뭐 영어라서 좀 멋있어 보이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빌리티를 번역하면 결국은 교통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른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얘기하게 될 과거의 그런 교통의 발전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통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저희가 수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수단에 대한 발전,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문제들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면 모빌리티라고 하는 그런 화두가 되면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저희가 교통에서 담고 있는 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담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모빌리티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고 있지 않는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그 20년 후의 미래의 교통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이지만 과거에 대한 얘기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저희가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를 통해서 또 미래를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분야들이 더 각광을 받게 되는지 한번 오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그 소설이나 공상과학 영화라든지 그런 뭐 만화 같은 거 애니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보시겠지만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뭐 미래의 도시들의 모습에 대한 샘플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층 건물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뭐 교통 체계들도 조금 변화가 되어 있고 고가도로도 많이 있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미래 도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보시면 여러분이 많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르게 발전되고 있어서 지적도에 대한 부분, 뭐 이런 IT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됐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AI를 대표해서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이 반도체의 뭐 발전, 그 다음에 뭐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미래를 예측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죠. 미래를 예측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를 준비할 수 있고 현재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영화에 대한 클립인데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부모님 세대는 많이 보셨겠죠. 그러니까 백투더 퓨처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가시면 백투더 퓨처가 1, 2, 3편이 있는데 그 스트리밍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유치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때 생각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뭐 호버크래프트라든지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타임머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오늘날 뭐 실현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미래에 생각했던 부분들이 점점 더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림은 1963년도에 그 신년에 발표됐던 그때 2000년을 예측했던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3년도에 2000년도를 예측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태양광 있죠. 그 다음에 뭐 전파신문이라고 해서 얘기된 게 부분이 있고 뭐 컴퓨터의 도움으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분, 뭐 움직이는 도로, 로봇 청소기, 그 다음에 소형 TV 전화기, 그 다음에 뭐 부엌에서 TV 화면을 보면서 뭐 메뉴를 다운받는다든지 뭐 TV를 시청한다든지 아니면 원격 의료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많이 하고 있는 이러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것들이 실현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63년도에 2000년을 생각하면서 했던 부분들이 대부분이 실현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화성으로 수학여행 가는 거는 아직까지 안 됐지만 뭐 요즘도 보면 뭐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 보면 조만간 저희가 또 우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움직이는 도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러 그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상상한 대로 미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로, 여러분이 만드는 대로 앞으로의 20년, 30년 뒤의 모습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현재를 통해서 한번 보면은요. 현재를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트렌드들이 있고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교통수단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기술 부분들,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도 그리고 2000년도에 생각했던 사회 경제적인 그런 모습들하고 오늘날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모습들은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고령화로 대비되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뭐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들, 그럼에 따라서 또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1963년도만 하더라도 대가족이 많이 보였던 그런 사회 형태였다고 본다면 오늘날에는 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회 그 도시 부분들이 광역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 63년도에 생각했던 서울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커져 있고 또 그것이 수도권이라고 하는 그런 광역적인 그런 부분들로 많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할 나위 없이 이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점점 더 이제 그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거죠. 뭐 GDP 증가도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구 구조와 경제 활동의 그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서 보는 것처럼 1인 가구 수가 굉장히 10년 사이에도 증가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고령 인구는 이제 뭐 고령 사회라고 얘기하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오늘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그 노인 무임승차라는 부분이 아마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뭐 굉장히 미미한 분들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30% 되는 분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인구가 줄고 있지만 통행량은 굉장히 줄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득 수준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사회 경제의 그런 하나의 트렌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 이제 모빌리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트렌드라고 한다면은 개인 통행이 증가한다라는 걸로 또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잘 보시면 그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그런 대중교통 이용자의 그런 비율하고 그 코로나가 지금은 거의 끝났습니다만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본다면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기에는 여러 사람으로 인해서 전염병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감소했다라고 보지만 코로나가 거의 끝났다라고 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거 회복이 안 된다라고 본다면 코로나로 설명되기보다는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고 고령 사회로 가면서 이제 노인 통행의 비중이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평균 수명하고 지금의 평균 수명을 보면 20-30년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활동하는 연령도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60세라 그러면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60세가 청년으로 뭐 생각이 되는 그런 사회 현상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장거리 통행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교통수단의 발전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수단이 빨라지고 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동하는 수단이 생기다 보니까 더 그 장거리를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제 KTX를 예를 많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KTX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를 본다 그러면 지금은 뭐 서울 부산을 갔다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예전하고 다른 부분들은 뭐 비행기 타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하죠. 뭐 일본 가는 거, 중국 가는 거, 뭐 홍콩 가서 점심 먹고 오지 뭐 이런 얘기들이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을 만큼 수단들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다양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량 운행 비용도 감소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 예전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차량의 가격이라든가 차량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내 소득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운행하는데 드는 그런 거부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가교통 수요가 증가한다는 부분이 되겠죠. 예전에는 필수적인 사회경제적인 활동을 위한 뭐 그런 부분들이 그 대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그 여가 통행을 위한 그런 통행 수요들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말이나 공휴일의 통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통 수단의 발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우리가 가졌던 수단은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행이 대부분이었죠. 보행이 대부분이었다가 저희가 이제 마차라는 것을 좀 발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동물의 힘을 이용하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말이나 소나 뭐 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동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했던 부분들은 많은 물건을 이제 실어 나르고 또 많은 장거리를 가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이제 물을 이용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을 이용하고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또 다녔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지나서 그러니까 자연적인 힘을 이용하던 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1825년의 증기기관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증기기관의 그런 발명으로 인해서 저희가 산업혁명도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램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오토바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그 지하철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900년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동차 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내연기관의 발명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자율주행차부터 시작해서 뭐 드론을 시작해서 이렇게 그 교통수단들이 발전해 왔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례가 될 텐데요. 보시면 1880년대에 이제 서울의 노면전차가 도입됐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뭐 1899년에 경의선 철도, 그 다음에 시발 자동차라고 하는 그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발전이 시작됐던 부분, 그 다음에 74년도에 지하철에 개통됐던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겪었던 그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그 교통기술, 모빌리티 기술의 변화를 가져왔을까라는 겁니다. 어떤 요소들이 교통수단의 발전을 이루어왔을까라고 보시면 해운하고 그 다음에 도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철도 부분, 항공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에너지의 변화로 보시면 됩니다. 교통수단의 발전은 뭐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을 때는 보행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동물을 이용하는 거였죠. 근데 보시면 스팀 엔진이 그 증기기관이 되면서부터 해운하고 철도가 발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증기기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증기기관을 통해서 물론 이제 교통에만 쓰인 건 아니죠. 근데 산업에도 많이 쓰였습니다만은 도로 쪽에는 쓰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거웠고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 생겼던 게 도로 분야의 자동차에서도 전기자동차가 먼저 생겼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전기자동차 요새 생긴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시겠지만 내연기관, 가솔린이나 디젤 기관이 생기기 전에 먼저 생겼던 게 전기자동차가 먼저 나왔었어요. 당연히 이제 먼저 나왔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이제 내연기관한테 자리를 내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바로 이제 그 증기기관을 저희가 외연기관이라고 그러죠. 외부에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그 이동을 하기 때문에 외연기관이라고 그러고, 내부에서 이제 태워서 폭발력을 일으켜서 가는 부분을 저희가 내연기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폭발한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휘발유로 가는 가솔린 엔진하고 그 다음에 디젤 그 기관이 되겠죠. 이 두 개가 발명되면서부터 또 획기적인 발전을 또 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드디어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공 쪽에서도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왜 가능하게 되냐면 증기기관을 비행기에 달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작아지고 힘을 더 많이 내게 되니까 이제 비행기에 실을 만큼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가 이때쯤 나타나게 된 이유도 바로 그 에너지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연기관들은 자동차 시대, 오늘 지금까지 이제 자동차 시대를 저희가 가져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라는 개념도 나오게 되고, 버스라는 개념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도로 분야의 그런 교통에 저희가 쓰이게 됩니다. 근데 철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디젤 기관, 그다음에 전기를 써가지고 나오는 부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철도에서는 뭐 마그레브라 그래가지고 자기부상 열차라고 하는 기술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자동차가 이제 좀 대세가 되죠.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또 많은 그 호응을 얻고 있고, 수소차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쪽을 조금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항공 쪽도 마찬가지고, 해운, 도로, 철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발전되는 방향을 보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는 쪽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공 쪽도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항공 쪽은 특이할 만한 것이 이제 바로 제트 엔진의 발명입니다. 제트 엔진의 발명으로 인해서 비행기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해외를 아주 짧은 시간에 드나들게 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특이한 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교통이나 모빌리티 기술이 발전되는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은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동력의 변화가 교통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즉 수단의 발전이 교통이나 모빌리티의 발전을 이끌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해운 쪽에 컨테이너화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오늘날 집에서 바나나도 먹을 수 있고, 저기 그 뭐 칠레나 페루의 그런 해산물도 먹을 수 있고, 뭐 노르웨이 연어도 먹을 수 있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운송비가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운송비가 저렴해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한 부분이 바로 컨테이너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벌크라 그래가지고 덩어리째로 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항만의 하역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실을 때 필요한 것들이 다 사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만 노동자들이 대부분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컨테이너가 개발이 되고 모든 물건들이 컨테이너로 운송하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됐냐면 운송 비용이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게 되는 해운 산업의 발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교통이나 모빌리티의 발전이 동력이나 에너지의 변화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분야의 발전이 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율주행이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쪽에서의 이 자동차는 두 가지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바로 전동화라고 하는 전기자동차 하나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키워드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이게 변화가 되느냐? 여기는 동력의 변화는 아니잖아요. 동력의 변화는 아닌데 자율주행차가 가져오는 변화는 생각보다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우리 생활을 변화시킬 거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교통이라고 부르지 않고 모빌리티라고 부르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교통 시스템이나 모빌리티 시스템이 이 변화한 부분을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처음에 이동을 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물을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운하 시대가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대운하라든지 그다음에 각 나라의 이런 운하를 이용해서 물류를 담당하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1800년대에 이루어왔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팀 엔진하고 그다음에 디젤 기관차에 따라서 철도가 부흥 시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1500년대 돼 가지고는 철도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내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도로가 급격하게 깔리기 시작을 하죠. 고속도로라는 개념도 생기게 되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또 1950년대까지 굉장히 많은 붐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제트 엔진의 발명에 따라서 2000년대 그 항공 부분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본다 그러면 뭐 자기 부상 열차가 더 될 거다 아니면 항공 쪽이 더 많은 발전을 할 거다 아니다 철도가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할 거다 아니다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더 도로의 그런 부흥을 이루게 될 것이다. 어쨌든 간에 틀림없는 사실은 뭐냐면 점점 더 사람들의 이동은 빨라지게 될 거고 우리가 점점 더 이동하는 데 있어서의 제약은 없어지는 쪽으로 갈 거라는 점입니다. 이런 각각의 철도라든가 항공이라든가 도로교통의 분야들이 각각의 발전을 이루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시대마다 많이 발전을 이루었던 부분들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많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 쪽만 하더라도 저희가 UAM 그래가지고 그 무인 항공 시대를 또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좋은 세상에 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항공 교통수단의 발전을 보시면 속도의 발전하고 같이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 쪽을 보시면 그렇게 바다에 있어서는 속도가 그렇게 많이 발전되지는 않았죠. 오히려 해운 쪽은 어떻게 그 발전이 이루어져 왔냐면 대용량을 이동시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가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대용량을 이동시키는데 그리고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느냐를 저희가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들은 점점 커지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화가 되면서 컨테이너도 보시는 것처럼 뭐 10,000개, 20,000개 실는 이런 정도까지 커져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철도 분야도 보시면 어느 정도의 그런 속도 변화가 있지만 전통적인 철도는 바퀴라는 걸 사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마찰력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한 한계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전을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퀴를 이용한 이 철도 부분에 있어서는 뭐 500km 정도, 600km 정도가 한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바퀴가 없는 자기부상 열차가 나오게 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분도 보시면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죠. 처음에 나왔던 뭐 20km, 30km 뭐 부분을 떠나서 오늘날 보시면 우리 자동차 기술은 한 100km 정도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슨 소리냐? 300km 가는 차도 있고 400km 가는 차도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고로 낼 수 있는 속도고요. 저희가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속도들은 한 100km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퀴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찰력이 적어지게 되면 효율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게 한 100km 정도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속도를 훨씬 더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 100km 정도로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사람들이 반응해서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제일 중요한 거는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기에는 한정적인 부분들이 기계가 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지나게 되면 뭐 200km 정도도 우리가 금방 달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항공 쪽을 보시면 항공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변화를 일으켰죠. 저희가 이제 많이 보시는 것처럼 그 디젤이나 가솔린 기관을 이용해서 프로펠러를 돌려서 비행기가 날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내는 것도 이제 뭐 한정적이었죠. 한 500km 정도까지 날았다 그러면 이 프로펠러가 없어지고 제트 엔진이 만들어집니다. 제트 엔진이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시속 한 1000km 정도로 달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제트 엔진을 이용해서 저희가 뭐 마하 3, 마하 4 이렇게 다닐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초음속 항공기라고 하는 콩코드가 왜 그 생겨났다가 없어졌을까를 보시면 바로 경제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제트 항공기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속도를 우리가 아음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속의 약간 아래를 저희가 날고 있는데, 그렇게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음속을 돌파하면 돌파할수록 필요한 에너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성이라는 부분, 얼마나 이제 우리가 경제성 있게, 그러니까 휘발유 1리터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만큼 저희가 최적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로 속도가 변화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놓고 본다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운 쪽은 점점 더 커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운반할 수 있는 화물을 커지는 쪽으로 더 발전을 할 것이다. 더 이제 뭐 컨테이너 화물선도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항만의 그런 제약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새로운 수단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정체될 것 같고, 철도도 마찬가지죠. 뭐 새로운 그 자기부상 열차가 더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속도는 더 이상 늘 것 같지 않습니다. 항공도 마찬가지로 제트 엔진을 뛰어넘는 더 효율적인 그런 동력 수단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더 속도를 더 내는 데에는 오늘날 기술이 굉장히 많이 성숙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변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많은 화두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교통이라는 걸 떠나서 모빌리티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옮겨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을 좀 중심으로 이제 조금 얘기를 이어가면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면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보시면 우리가 구글이 굉장히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이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차 시대가 굉장히 앞당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차가 생기게 되면 자동차 판매는 굉장히 많이 줄 거라고 하는 데는 모든 사람들이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스스로 움직이니까 내가 차를 갖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공유자동차가 나오게 되는 이유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공유자동차가 생기게 되면 내가 차를 가질 필요가 없고 그 차를 내가 쓰지 않을 땐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차를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즉 대부분의 시간은 주차장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는 달리기 위해서 만든 건데 대부분 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운전자가 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차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차한테 어디 가 있으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 시간에 돈 벌어 오라고 그러면 됩니다. 우버 같은 경우 자기가 다니면서 돈 벌어 오는 거죠. 뭐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차들의 소유도 줄어들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데 걸리는 그런 시간들이 다른 부분으로도 많이 쓰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회사들이 이런 자율주행차의 개념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물어보면 아마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그럼 물어보면 거기에 이제 지 맘대로 움직이는 차가 막 다닙니다. 그거 한번 여러분 구글링이나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전격 제트 작전해서 키트라고 해서 검색해 보시면 그게 자율주행차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예전에 상상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고요. 뭐 애초에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자율주행차의 그런 도입이 조금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뭐 몇 년 내에는 최소한 고속도로에서만큼은 우리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고 아마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면 여러분들이 와 저거 봐 운전자가 없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 20, 30년 지나면 여러분이 타고 다니다가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보면 와 저것 봐 위험하게 사람이 운전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금방 올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율주행차가 그 도입이 되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보면 바로 이제 그 사고를 갖다가 90% 이상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자동차 사고의 그런 자료를 한번 보시면 96% 이상이 사람의 잘못,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과속을 한다든지 신호 위반했다라든지 법규 위반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음주운전 한다라든지 급차선 변경을 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운전자가 잘못한 부분이 90%가 넘어요. 뭐 한 98%까지 갑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뭐 그런 거 별로 못 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이 하든 이런 뭐 차선 위반이라든지 뭐 속도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0% 없겠죠. 당연히 룰대로 가겠죠. 그러다 보면 90% 이상, 95% 이상 사고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한 그런 이동이 가능해지게 되고 자동차의 그런 설계 기준도 많이 바뀌게 되겠죠. 오늘날 보시게 되면 충돌을 대비한 자동차의 그런 그 보강이라든지 그런 디자인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박스 형태의 뭐 PBV라고 그러는데 그 목적형 뭐 지향 뭐 이런 자동차라 그래가지고 이런 자동차의 모습도 되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전동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엔진룸이 따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터라고 하는 부분이 바퀴하고 결합이 돼 버리면 별도로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는 뭐 바닥에 깔아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모든 공간이 이제 화물 적재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차가 이제 또 많이 도입이 되게 되면 우리의 이제 그 이동하는데 드는 패턴들도 많이 변화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뭐 부분이지만 그런 자율주행차가 만드는 이슈들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그 자율주행차가 되면서 자동차가 뭐 한 8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개발을 꺼려왔던 그런 부분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율주행차들이 보게 되면 주차하는 데 필요한 공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주차를 하는 데 쓰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필요 없을 수도 있게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고속도로의 한 차선에 한 시간에 몇 대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세요.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거를 다른 데 가서 물어보니까 만 대요, 뭐 5만 대요, 뭐 100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보시면 한 차선에 이제 1초당 한 대 지나간다라고 보면 한 시간에 몇 대 지나가는 거죠? 한 시간은 3,600초니까 3,600대잖아요. 그죠? 네. 3,600대인데 3,600대로 못 지나가요. 왜 못 지나가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안전거리 유지하라고 얘기하지만 왜 그러냐면 최소한 한 2초 가까이 되는 시간을 저희가 소요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그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인지 반응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네 인지하고 그다음에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네 반응하고 걸리는 시간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 같은 대학생들은 굉장히 빠르죠. 나는 0. 몇 초에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보통 고령화 사회가 되게 되면 1초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2초 정도를 생각한다 그러면 한 시간에 1,800대 가는 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조금 빨라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저희가 시속 100km 정도 다닌다 그러면 저희가 한 2,200대를 한계로 봅니다. 그걸 용량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되게 되면 사람이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계는 인지 반응 시간이 순식간에 됩니다. 앞차가 쓰게 되면 그거를 인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0.001초에 되겠죠. 또 하나는 서로 간에 이제 자동차 간에 통신이 된다 그러면 앞차가 쓰는 걸 뒷차가 미리 알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앞차와 뒷차의 간격을 안 띄워도 되는 겁니다. 그 개념이 바로 그 군집 주행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죠. 화물차에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동시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되게 되면 0. 몇 초의 그런 반응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앞차와의 간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아까 1초 걸리면 3,600대가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0.1초가 되게 되면 몇 대 지나갈 수 있죠? 36,000대가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차를 갖다가 가기 위해서 4차로 5차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1차로로 줄여도 충분히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도시에서 보시면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엄청납니다. 굉장히 많아요. 경부고속도로만 하더라도 10차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거 5분의 1만 줄여도 어떻게 돼요? 자율주행차가 되게 되면 2차로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도시의 구조도 굉장히 바뀌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차량 거리 증가하는 건 차지하고라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차량이 무인차가 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자율차와의 그런 혼재 상황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부분이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차츰 해결돼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자율주행차가 되게 되면 굉장히 옛날에 없던 서비스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 구조라든지 우리의 삶의 그런 패턴들도 굉장히 많이 변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많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PM이라 그래가지고 퍼스널 모빌리티라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형태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죠. 이게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전동화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 동력원이 그 다음에 그 차량 중량 대비 필요한 그 동력 장치의 그런 무게가 작아지기 때문에 조그맣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다 더 단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을 이용해 가지고 배달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도로에 대한 그 쓰임새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14선이 필요했던 부분에서 2차선으로 줄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유휴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지하 공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되고 염두에 두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자율주행차를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제일 큰 화두가 도로교통 분야에서 제일 큰 화두가 자율주행차하고 전동화 두 가지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대중교통도 많이 바뀌겠죠. 택시라고 하는 개념도 많이 바뀔 거고, 그 버스의 크기가 저렇게 커져야 되나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대중교통을 운행을 할 때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냐면 인건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인건비가 커요. 이제 예외적인 분야가 항공 분야인데, 항공 분야는 연료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연료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버스나 지하철을 운행을 할 때 보면 인건비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되기는 어떻게 되죠? 인건비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용 요금도 우리가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해진 노선이 아니라 필요할 때 내가 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주차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사람이 주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야 되고 사람이 나와야 되는 그런 공간을 생각을 했다 그러면 뭐 지가 알아서 들어가고 지가 알아서 나오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런 공간 설계 부분들도 많이 바뀔 거라고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교통수단을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BM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들라 그러면 뭐를 얘기하냐면 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갈아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거를 저희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서는 역까지 가야 되고 여기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PM이라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요즘은 규제를 더 많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도로에 대한 디자인, 가로에 대한 디자인도 이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도로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줄이는 걸 어떻게 이용할 거냐? 대부분의 도로를 PM을 위한 걸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더 저희가 쾌적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땅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가로를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한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이제 과거의 그런 교통수단 안에 그런 발전 요인들, 발전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미래에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래서 현재 가장 큰 화두가 자율주행하고 전동화라고 하는 두 가지 화두가 되어 있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지금 얘기한다 그러면 아무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대로 20년 뒤, 30년 뒤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분야는 굉장히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권리 중에 하나, 속성 중에 하나죠. 이동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도 얘기했듯이 UAM도 나타날 거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스타트랙에서 보시는 것처럼 순간 이동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어떤 수단을 이용한 이동이 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또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연구와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